6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란은행의 CBDC 관련된 내용, 더불어 세계은행인 월드뱅크 그룹에서 리플이 수없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자료에 다시 한번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는 연결되어 왔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혈관망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가릴 것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세계관, 가치관 그런 거 없어요. 5대양 6대주,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 1천여 개 금융망을 연결한 게 1세대 스위프트이죠. 그 스위프트를 부셔버리고 2.0을 이미 물밑에서 지난 11년간 깔아왔다. 더불어 리플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부분을 오늘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알트코인이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강한 상승이 이어져 왔습니다. 알트코인이 초전 박살난 상태에서 그동안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데 2023년도는 폭등장이 예상이 된다. 일관되게 언급을 드렸죠. 하나 더 언급을 드립니다. 리플이 지금 못 가고 있죠.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소외가 되고 많이 힘듭니다. 제가 언급드리죠. 다음 문명의 중심은 XRP이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즉 각 섹터별 1등 코인을 모아가고 끝판왕 주인공은 XRP라는 말을 방송 때마다 언급드리고 있죠. 그 백데이터와 함께. 중요한 건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죠. 어느 순간 그리고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의지와 본인만의 가치관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별표 5개짜리 영상이에요. 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화 발행 공식화 2년간 세부사항 논의.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디지털 파운드화 발행을 공식 추진한다고 더 블록이 전했다. 현재 파운드화 가치에 상응하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새 결제 방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영란은행 전략 아키텍처 책임자는 우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방식이 바뀌면 중앙은행으로서 해야 할 일도 바뀐다. 영란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파운드는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부 개인 정보만 요구할 예정이며 결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형태 법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CBDC와 지갑 등 결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영란은행은 향후 2년간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시민, 업계 등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발행 공식화했다. 발행을 공식화했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진행이 되어 왔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회 의장이자 여기 재단 회장으로 리플의 정책 책임자인 수잔 브라이드먼이 여기 딱 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파운드에 누가 있다? 리플이 있습니다.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앤드류 휘티역스라고 하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의 정책 이사로 계십니다. 리플에 동시에 근무를 하고 계시죠. 리플이 직접적으로 디지털 파운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파운드 재단은 2021년 6월 20일에 설립된 독립적인 조직으로 잘 설계된 디지털 파운드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위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생태계를 구현한다. 이 디지털 파운드에 바로 의장의 수잔 프라이드먼이 있다. 설계가 끝난 거죠. 그냥 발행이 된다. 사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야기는 끝이 났다고 여러분은 사실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 결제 통화 중에 하나이죠. 파운드화. 그리고 달러 이전의 기축 통화였습니다. 여기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의 파트너사 한번 보시죠. 엑센추어가 보이시죠? 자, 그리고 볼게요. 리플이 있죠? 당연한 부분이고요. 리플은 모듈러.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중심에 바로 리플이 있다는 것을. 엑센추어, 리플, 스위프트, 디지털 파운드,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은 하나이다.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별표 5개짜리. 오늘 핵심이에요. 5개짜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개발은행인 더 월드뱅크 그룹은 DLT, 분산 원창 및 블록체인 문서에서 XRP 및 리플을 거의 20번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요. 여기 미국과 중국의 회랑을 표시하고 계세요. 이게 별표 5개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 어흥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물밑에서 확장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죠. 관념의 허구를 부셔라. 전 세계는 다 리플렛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전 세계 200여 개국과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이 연결된 달러 기반의 종이화폐 기반인 스위프트 1.0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2.0은 바로 리플렛입니다. 그게 바로 웹3이자 바로 금융의 인터넷이자 가치의 인터넷이에요. 자, 그러면 월드뱅크 그룹의 보고서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을 먼저 볼까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경제성. 여기 바로 KYC, 노이어 커스터머, 신원 인증이 언급되고 있죠. 국경 간 지불 및 송금, 디지털 신원 시스템, 그리고 자산 등록부, 디지털 통화. 여기에 바로 개인정보 보호, 바로 제로 놀리지가 또한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핵심입니다. CBDC를 구축하는 핵심, DLT 분산 원점과 더불어서 국경 간 지불 및 송금, 개도국의 개발도상국의 개인 및 중소기업은 현재 일반적으로 환거래은행 또는 송금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 은행 간, 국경 간 지불에 있어서 불확실성, 높은 비용 및 오랜 지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 2.0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명식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중앙 청산 시스템 없이 환거래 은행 채널을 통한 국경 간 결제는 은행 영업시간으로 제한되며 프로세스의 3가지 지점에서 거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은행 네트워크를 대체하는 통화 간 자금 결제를 위한 분산 네트워크를 생성함으로써 DLT, 분산원증은 현재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국경 간 거래 은행 간 다리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결제 비용을 낮추고 은행 간 및 국경 간 전송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DLT는 잠재적으로 송금 가격을 더욱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LT는 또한 잠재적으로 위험 제거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프레임워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바로 특파원 팽킹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플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리플은 국경 간 자금 결제와 결합된 상업, 국경 간 은행 간 지불에 중점을 둡니다. 금융기관 전산망을 하나로 합친다. 그것이 중앙은행이 됐건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이 됐건 송금 기업이 됐건 어떤 금융기관이든 간에 그 CBDC 송금망 또는 스위프트 2.0망에 들어가는 그들은 하나의 망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DLT,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고 DLT입니다. 리플을 사용하면 특파원 은행 관계 설정에서 보다 역동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 기간을 통해 특정 통화의 송금인에서 특정 통화의 수취인으로 자금 흐름에 대한 경로를 식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외환 거래 가격을 더 잘 발견하고 소규모 송금회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FX, 외환 거래가 또한 포함하게 되죠. 리플은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자체 암호화폐인 XR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며 여기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위 통화는 바로 차이나, 위안화, 그리고 달러, 그리고 웨나, 파운드화입니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도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습니다.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중요한 건 여기 위안화, 파운드로는 안 나왔지만 유로까지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도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와요. 상하이 화루이 은행은 최근 미국, 중국 회랑을 위해서 리플을 사용한 송금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하이 화루이가 어떻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지, 리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이 자료는 DLT, 분산 원장 및 블록체인에 대해서 월드뱅크 그룹이 2017년 세계은행에서 지금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이미 6년 전에 이야기가 설계가 되었다. 그 이전에 진행됐을 수도 있죠. 보고서가 나온 것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인프라가 확장되어 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기반은 뭐죠?
DLT와 분산 원장, 그리고 블록체인입니다. 분산 원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합니까? DLT와 블록체인은 디지털 통화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DLT, 블록체인, CBDC는 하나이다. 하나의 몸통입니다. 다만 이걸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 퍼블릭 블록체인은 채굴 증명, 지분 증명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바로 기업용 블록체인이겠죠. 여기에는 보상이 따로 필요가 없죠. 왜? 기업들끼리 그들끼리 서로 경제 공동체 플랫폼으로 XRP 레저처럼 현재 CBDC처럼 전 세계 금융기관망이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금융의 원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통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보고서를 IMF와 월드뱅크와 BIS가 끊임없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블록체인의 탄생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금융의 통합 시스템입니다. DLT의 주요 기능, DLT의 주요 장점, 스마트 계약, 정부 개발 기부 등 기부자들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융 부분의 DLT는 월드뱅크 그룹 프로그램 및 금융 부분의 프로젝트이다. DLT는 뭐죠? 바로 XRP 레처에서 항상 언급되고 있죠. 분산 원장, 상호 운영성, 금융 포용성. 아시겠죠? 감이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하이 화로이 은행, 리플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리플의 보도자료입니다. 2016년 9월, 2016년 9월이에요. 그리고 이 보도, 방금 전에 나왔던 이 보고서도 언제였죠? 2017년도 나왔다. 이미 2016년도에 리플의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제가 11년 가까이 인프라를 깔아왔다 언급을 드렸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온 다음에 금융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2012년 리플랩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소송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리플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새로운 은행을 추가합니다. 자, 보시자고요. 리플은 오늘 성장하는 네트워크에 여러 금융기관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과 싱가포르의 주인장 중에 하나이죠. 자, 그리고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호주 국립은행, 그리고 미쯔비시 파이낸셜, 일본의 노1 넘버 원 은행입니다. 메이저 은행, 그리고 미주호가 2위, SMBC가 3위입니다. 다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시암 커머셜 뱅크, 태국 시암은행이죠. 여기에 하나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상하이 화루이 뱅크. 상하이 화루이 뱅크가 이제는 국경 간 결제를 개선하기 위해 리플을 채택한 글로벌 은행 중 하나입니다. 상하이 화루이. 어떤 은행일까요? 자, 애플의 앱스토어, 아이폰용으로도 상하이 화루이 은행은 현재 들어가 있네요. 상하이 화루이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먼저 좀 볼게요. 상하이 화루이 뱅크, 양쯔강 삼각주, 신용정보 체인 데이터와 손잡고 포용적인 금융 개발을 강화하였다. 작년 2020년 10월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9월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의 지도하에 상하이 화루이 은행은 상하이 지역 신용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양쯔강 삼각주 신용정보 체인 플랫폼에 정식으로 연결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지도하에 상하이 화루이 은행은 양쯔강 삼각주 신용정보 체인 플랫폼에 정식으로 연결했다. 정보 비대칭성의 단점은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개발을 더 잘 지원한다. 자, 그러면서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양쯔강 삼각주 신용정보 체인은 중국 인민은행이 양쯔강 삼각주 통합금융 및 경제발전, 국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빅데이터 기술로 구축된 기업 신용정보 상호 연결 플랫폼은 상하이 강소 저장 안우이 기타 양쯔강 삼각주 지역의 신용보고 기관, 지역 신용보고 플랫폼의 데이터 상호 연결, 공유 데이터 채널을 완전히 확장하고 데이터 수집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여 은행 기업을 위한 공간을 더욱 확장합니다. 자, 기업 고객이 인증한 은행은 플랫폼을 통해서 산업 통상, 소송, 투자금융, 법인세 정보, 수도세, 정기료 납부 정보, 특허 정보, 부동산 등기 정보 등 29개 기업 정보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보면 2022년 4월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현재 화루이 뱅크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포용적 금융 심화를 위한 디지털 개발 활용.
자, 화루이죠, 화루이 뱅크는요, 한국의 카카오뱅크, 그 디지털 뱅크, 싱가포르 DBS와 같은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핵심을 먼저 볼게요. 어떤 은행이냐면요, 이 은행은요, 먼저 오프라인 매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클라우드 스토어를 혁신해서 포용 금융을 혜택을 확대한다. 금융 포용성과 상호 운용성, 바로 전 세계 스위프트 2.0의 핵심 가치이죠. 하루이 은행은 현재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며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에 의존해야 합니다. 온라인 클라우드 스토어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고 고객 도달 범위와 서비스 방식을 혁신한다. DBS와 카카오뱅크를 떠올리시면 돼요. 중국의 이 부분을 2016년도 이미 리플과 함께 진행해 왔다. 자, 최근 몇 년 동안 당 중앙위원회 중국 공산당입니다. 국무원은 포용적 금융의 발전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이미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핵심입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산업 인터넷의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금융 기술과 산업 인터넷망과 공급망 금융을 출발점으로 삼고 디지털 뱅크에 앞서 나가고 있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르위 은행의 핵심 가치는 뭐다? 디지털 뱅크입니다. 중국 디지털 뱅크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5대 국유은행이 있죠. 중국인민은행, 중국중앙은행과 그리고 화로위인 중국 디지털 뱅크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뱅킹 서비스가 리플렛으로 이미 오래전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CBDC와의 연관도 알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이미 중국의 가장 큰 세계적인 페이망인 중국 내 최대 페이망이죠.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해서 CBDC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국립은행인 QNB와 동남아시아 송금기업 2C2P는 바로 리플렛으로 연결되죠. 이것으로써 중국 내 모든 부분은 리플렛, 그리고 전 세계 스위프트 2.0망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디지털 뱅킹의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홈페이지, 상하이 화로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공급망 금융, 소액 금융, 디지털 소매 금융, 그리고 기술 금융. 여기 보게 되면은요, 화로의 금융 주식의 대중화. 자,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 감이 오시죠? 이 서비스는 다 연결이 됩니다. 다음 금융의 핵심은 모바일, 그리고 인터넷 뱅킹, 디지털 뱅킹입니다. 앞으로 금융 상점은 없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점점 더 증권, 보험, 은행, 자산운용, 연금, 기금, 투자, 상품, 저축 모든 것은 일괄로 다 통합하게 됩니다. 오픈 뱅킹이라는 거죠. 지점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이제 디지털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큰 그림에서는 보실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언급드렸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세계은행에서 월드뱅크 그룹, 전 세계 기득권 중에 하나이죠. 여기서 리플과 함께 분산원장과 블록체인을 2017년도에 보고서가 나왔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여기 상하이 디지털 뱅킹 은행인 화루이뱅크와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득권이 여기 다 금권이 다 연결되었다. 그리고 중국 내 보도자료, 차이나 비즈니스 저널을 통해서 여기 화루이 회장과의 인터뷰를 게시했었죠. 포용적 금융 심화를 위한 디지털 개발 활용을 하고 있다. 자, 이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감이 오시겠습니까? 여기에 디지털 파운드는 당연했던 부분이고요. 디지털 파운드,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디지털 엔화, 이 모든 부분에 리플은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끝이 났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별표 5개짜리 아시겠죠? 디지털 달러는 엑센추어, 그리고 페드나우, CBDC, 그리고 이미 블랙록과 스테이블 코인과 중요한 건 그 망에도 그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100여 개 업체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디지털 유로와 디지털 파운드는 다시 한번 하나로 연결되죠. 스위프트와 엑센추어와 바로 리플과 연결이 됩니다. 디지털 엔화, 지금 SBI와 일본 최대 은행인 미쯔비시, 미주오, 그리고 SMBC, SBI 다 연결이 되고 있죠. 니키는 2015년, 16년부터 BIS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화가 아니라 저기 위안화.
오늘 그 자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감이 오시죠? 자, 잠시 시황을 좀 보고 가시죠. 코인 시황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단 며칠 만에 게임 끝내버립니다. 몇 달을 사람을 마탱이 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한 달도 아니죠. 몇 거래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여기 단기간에 고점을 돌파했어요. 월봉으로 좀 보시죠.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드디어 매물대를 돌파를 했고 1번 라인 돌파하고 2번 라인 여기 매물이 없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에 맞았잖아요. 여기 단기 매물대를 뚫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단기 매물대를 뚫었다. 지들이 만들어냈던 단기 매물대를 뚫고 아래 꼬리를 달고 나 갈래 하고 있죠. 참고로 여기는 매물이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저항대가 사라졌죠. 여기까지 한번 달리면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3번 라인입니다. 계속 언급드렸어요.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 남들이 쳐다도 안 볼 때 모아가라. 급등 나올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빠질 때 모은 사람과 그리고 박박 기었을 때 폭락할 때 모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과실을 따는 겁니다. 올라갈 때 붙으면 다시 또 물려서 포기하죠.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을 자세히 언급을 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투자는 물리는 겁니다. 물릴 대상을 찾아서 잘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폭등 나오는 그 바로 에너지 때 일부 탈출하는 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더리움 또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밀렸던 게 다만 비트코인 폭보단 강하지 않아요. ETC가 그동안에 많이 밀렸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크게 나오겠죠. 알트가. 제가 언급드렸어요. 빤스까지 들어가야 된다. 빤스까지 들어가야 된다. 보이시죠? 빤스까지 들어갔어야 된다.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많습니다. 알트는요. 마나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훅 빠졌죠? 자, 그리고 네오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XRP는 반도폭이 나오고 있긴 하나 강하지가 않죠. 그러나 주인공은 끝판왕은 얘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폭은 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과 코인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의 명확성이 나와야 돼요. 의회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지 않았나.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기타 세계 6위의 자산운용사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셔도 알 거예요. XRP의 큰 그림. 몇 년간 눌려 있었죠. 근데 XRP만 눌린 거 아닙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 상태고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다 요 모양 요 꼴이에요. XRP는 펀더멘탈이 미친듯이 확장하는데 소송으로 눌려 있죠. 자, 소송이 불확실성이 끝나게 되면 가격은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언급을 드렸죠.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156조 달러이다. 한국 원화 가치로 20조가 넘어간다. 지금의 XRP 시가총액에서 공이 4개가 더 붙어야 됩니다. 그럼 10,000배겠죠. 참고사항할 뿐이고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면 비트도 마찬가지고요. 물량 소화하고 가죠. 그렇죠? 요 모습을 보여요. 다만 얘는 현재 비트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장 그 폭이 프로테지가 커져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물량 소화하고 가고 있죠. 이더리움 비중이 도미넌스가 굉장히 약해요. 프로테지가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즉 알트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시차를 두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밀렸어요. 보이시죠? 요 밀렸던 게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밀렸다. 자, 월봉으로 봐볼까요? 자, 볼게요. 한 달 기준. 자, 얘도 똑같아요. 보이시죠? 거의 뭐 XRP의 차트와 비슷합니다. 그죠? 타 알트들은 대부분 다 XRP랑 비슷해요. 비트코인 캐시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린 사람의 몫이에요. 지금 들어가면 급등 나올 때는 나랑 인연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나 반등 나왔는지 볼까요? 크게? 자, 크게 보면 다 답이 나와요. 보이시죠? 똑같죠, XRP. XRP보다 더 못 가고 있나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직 코인 시장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쏘기 위해서 여기다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하고요.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그 법안이 있어야 그 법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쩐주들은 엄청난 자금을 가진 전 세계의 쩐주들은 자금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 위에 있는 진짜 리더들은 이미 다 매집을 해놓고 끝내놨죠. 그리고 금융기관 2번 타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지막은 늘 개인의 몫이지만 3번 타자 진짜로 물리는 그분들 왜? 비트코인 캐시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들어가고 싶잖아요 지금. 아 그때 들어갈 걸 그랬나?
일봉.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 미리 사놓을 걸. 이런 생각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게 개인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의도를 알았다면 뭐죠? 그 의도와 반대로 움직여라. 오랜 기간 기다리고 물릴 대상을 찾아서 잘 물려라.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때, 폭발이 나올 때, 그때는 넘길 준비를 하라. 그들의 의도와 똑같이. 자, 공통점이 있어요. 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훅 꺼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꺼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바닥권에서. 현재 동시에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고점 대비 밀리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알트코인의 시기가 본질적으로 도래합니다. 알트코인이 이때 반등 나오니까 사놓을 거 그러니까 하면은 하수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방송에서 멘탈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마인드, 가치관, 투자 철학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 드립니다. 그림을 잘 찰칵하고 마음속에 평생 저장하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로 매매가 아니라 투자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매매가 아니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투자는 말입니다. 물릴 대상을 찾아서 잘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일정 기간을 거치다가 그 시기가 도래합니다. 기다림은 길고 폭발하는 과정은 강렬하고 파괴적이고 짧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사기 싫을 때, 매집하기 싫을 때, 심장박동이 죽어있을 때 꾸준히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적으로. 그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니까 미리 사놓을 거 그랬나? 이게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인공지능처럼 힘 빼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99번 실패해도 한 번 제대로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즉 성공하는 거죠. 이 말은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라는 말입니다. 과정이라는 말이죠.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도착할 때까지. 힘 빼고. 그럼 성공하겠죠? 성공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하겠나요?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겠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짧게 이분의 과거 사례를 보고 용기를 받으시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성공 사례. 자, 누구냐면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입니다. 명예회장이죠. 지금 한국 내 한두 손가락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고요. 세계적인 부자, 천등 안에 들어가신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반면교사 하시길 바랍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019년도에 인터뷰한 거예요. 미국에서 접시 닦기 하면서 구상한 회사, 미국에서 접시 닦기 하면서 19년 만에 시총 40조로 위기를 기회로 창업 기업인의 꿈과 도전, 진정한 기업가란 떠날 때를 알고 미래 위에 씨앗 뿌리는 사람, 바이오 시밀러 3총사로 미국 시장을 뚫은 서정진 회장, 대우그룹 해체로 실업자 되자마자 바이오 벤처 창업하였다. 불가능하다던 바이오 시밀러 미국 FDA 승인받아 기업가 정신은 희생이다. 군림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바이오 시밀러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2000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바이오 기업 제넨텍의 정체 모를 거구의 동양 남자가 찾아왔다. 지금 바이오 기업 제넨텍은 스위스 로슈, 세계 2위, 3위의 자회사가 되었어요. 빅파마의 자회사가 되었고요. 어쨌든 바이오 전공자도 제약회사 출신도 아닌 그는 어눌한 영어로 대뜸 바이오시밀러라는 말을 꺼냈다. 제넨텍은 당시 유방암 치료용 바이오 의약품 허세틴으로 항체 의약품의 하나입니다. 매년 조 단위의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바이오시밀러의 위협을 예견하는 발언은 일종의 도발이었다. 2015년이면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한다. 이거 신약이었거든요. 신약이면은 부가가치가 엄청납니다. 영업이익률이 천문학적이에요. 2015년이면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한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가 나온다는 건데 이때 당시로는 과학자들 말로는 항체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게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2015년이면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한다. 그 전에 우리가 의약품 수탁 생산, CMO, 의료로 치면은 OEM, ODM입니다. 화장품도 OEM, ODM이 있죠. 그 전에 우리가 의약품 수탁 생산을 해줄 테니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제안했다. 가진 것은 배짱뿐인 이 동양인의 말을 들어줄 리 만무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1월 9일 전 세계 투자자가 모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바이오테크 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테크 밸리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우리의 연구개발 기술력은 제넨텍에 뒤지지 않는다. 창업 17년 만에 시가총액 40조 원, 미국 FDA 허가 바이오시밀러 3종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을 일군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외환위기 실업자의 캘리포니아 드림.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서 회장은 이곳을 다시 오기 싫은 곳이라고 했다. 여기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넨텍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날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내가 니들 경쟁 상대가 되고 말 거라고 다짐했죠. 셀트리온 전신인 넥솔 바이오텍을 구상한 곳도 샌프란시스코다. 대우자동차에서 34세 최연소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서 회장은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1999년 졸지의 실업자가 됐다. 그때 나이 42이었다. 제가 알기로 42이 아니라 40대 중반, 45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살인가. 취업이 안 돼 술독에 빠져 살다가 뭐라도 해보자고 대우자동차 동료 6명과 벤처기업 넥소를 찾았다. 돈이 될 만한 사업은 모두 손댔다. 경영 컨설팅, 식품 수입업, 장례업 등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실패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서 회장이 말하는 사업가 1학년 시기이다. 기업도 사람과 같습니다. 창업을 하면 신생아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이 됩니다. 처음 사업을 하면 본능적으로 망하지 않으려고 죽을 듯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1학년 단계입니다. 이딴 좌절 속에서 서 회장은 바이오시밀러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고가의 바이오약품 특허가 풀리면 효능과 안정성은 동등하면서 가격은 낮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사업이었다. 서 회장은 바이오 산업 메카인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다. 창업할 때 아내가 꺼내준 종잣돈 5천만 원은 수중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고 싸구려 모텔을 전전했다. 낮에는 바이오 기업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샌프란시스코 피어 39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 알바를 했다. 세계적인 석학 토마스 메리건 스탠퍼드대 에이즈 연구소장을 매일 찾아갔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보름째 되던 날 마음을 연 메리건 소장이 제넨텍 계열사에 백스텐 추천서를 써줬다. 서 회장을 사업가 2학년으로 만난 초대장이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바꾼 삶.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하는,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의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투자로 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말이에요. 비단 XRP뿐만 아니라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자신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본인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시고. 넥셀 바이오톡을 창업한 지 1년 뒤 2001년 서 회장은 백스젠과 기술 제휴를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백스젠이 개발하던 에이즈 백신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듬해인 2000년 셀트리온이 탄생했다. 2003년 투자금을 끌어모아 인천 송도 간척지에 5만 리터의 생산 규모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송도 대한민국 1호 기업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호 송도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그런데 완공을 1년 앞둔 2004년 에이즈 백신의 임상 3상이 실패했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어렵게 투자해온 지은 공장이 한순간에 물건피 될 처지였다.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 직업이 사채 조달업자가 됐죠.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각서를 하도 많이 써서 명동 사채업자들이 내게서 더 떼어나갈 장기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장기를 보증으로 돈을 빌렸을까요? 이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빚이 몇 천억, 조 단위에 가까웠을까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결심했다.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차를 몰고 강으로 향했다. 그러다 건너편에서 돌진해오는 덤프트럭에 부딪힐 뻔하자 정신이 번쩍 났다. 보름만 더 살다가 죽자고 했죠. 모든 일이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마음을 고쳐먹었죠. 죽을 각오로 일하자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하나둘 해결됐다. 2005년 3월 공장을 완공하고 3개월 뒤 브리스톨 마이어스킵, 미국의 빅팜입니다. CMO 계약을 했다. 공장은 2년 뒤 아시아 최초로 FDA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글로벌 수준의 생산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다. 이때 계약 맺었던 게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의 오렌시아라고 하는 항체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고 글로벌 수준의 생산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다. CMO.
지금 삼성바이오로스가 하고 있는 CMO를 이때 이미 했다는 거죠. 알고 계시겠죠? 오래전부터 셀트리온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CMO는요, 의약의 화장품의 CMO, ODM과는 천양지 차이예요. 아무 회사나 CMO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생명과학회사의 공장을 가보면 정말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 이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설립 5년 만에 2007년 셀트리온은 63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망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2학년에 들어선 시기이다. 돈을 많이 벌어 마음껏 써보려는 단계가 2학년입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게 목표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기업이 크지를 않습니다. 돈을 벌고 나면 일할 이유가 없으니 창업자는 놀러 다니거나 회사를 팔아버리니까요. 직원들도 저 혼자 잘 먹고 잘 쓰려는 창업자 밑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으니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나를 버리는 것. CMO 사업이 본 궤도 오르자 회사를 팔라는 제의가 왔다. 돈만 생각했다면 회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편이 쉬웠다. 뜻한 바가 있어서 사업을 한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업이든 장사든 돈만 되면 뭐든 다 하는 2단계를 넘어서 2학년 단계를 넘어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더 이상 돈을 벌거나 벌어서 무엇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대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서 회장은 결단을 내렸다. 안전적인 CMO 사업으로 돈을 버는 대신 우리만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보자고 생각했다. 만약에 이때 바이오시밀러가 실패했다면 서 회장은 망했습니다. 이미 수천억대 이때 자산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돈 대신에 다시 한번 도전을 택하게 되는 거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2009년은 브리스월 사태 CMO 사업을 중단하고 바이오시밀러로 방향을 바꿨다. 주변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 살아있는 세포로 만드는 바이오약품은 고난의 기술이 필요해 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쌍둥이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네릭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복제약이 아니라 비슷하다. 서 회장은 밀어붙였다. 국내에서 투자받기 어려워 2010년 5월 싱가포르 테마섹에 나오죠? 세계적인 DBS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인 테마섹, 세계적인 국부펀드가 왜 셀트리온에 투자를 이렇게 오래전에 감행했을까요? 그 세계적인 국부펀드에서 말입니다. 셀트리온이니까 투자를 감행한 겁니다. 그의 서정진의 그 패기와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그 열정과 리더십을 받겠죠. 그리고 기술력과 바로 그 경쟁력을 봤을 겁니다. 펀더멘탈을요. 테마섹에서 2,080억 원을 투자받아서 작지 않은 돈이죠. 2010년 5월에 싱가포르 테마섹에서 2,080억 원을 투자받아 송도 2공장을 지었습니다. 10만 리터. 당시에는 거의 역대급 공장이었어요. 제품을 개발하기도 전에 생산 설비에 선제 투자했다. 셀트리온은 2012년 7월 24일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내렸다. 유럽에서 유럽 EMA, 유럽의 식약처입니다. 유럽의 식약처와 미국의 식약처인 FDA가 전 세계 양대 산막이에요. 여기서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빅팜들이 100년에 아무도 못했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이 만들어 내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로부터 4년 뒤 2016년 4월 6일 램시마는 FDA 허가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부자 반열에 서정진 회장은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에 어지간한 부자를 넘어서서 기업가로, 세계적인 기업가로 나가게 되고 지금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회사를 국내에 반도체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있다. 제약바이오에도 100년 역사상의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는 제네릭과 그리고 기술 수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기술 바이오텍이 언급받고 있죠. 대부분 신약 임상 1상을 하고 또는 임상 1상 단계에서 동물 임상 단계에서 바로 기업들에게 팔아버리는 구작 제네릭과 기술 수출밖에 없었죠. 그 회사에 바로 20년 만에 셀트리온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세계적인 기업이 제약바이오에 셀트리온이 있다. 목숨 걸고 만들었던 그런 회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서 회장은 2학년 단계에서 넘어선 기업가들이 많아져야 그 나라에 미래가 있다. 기업이 성공해 3학년이라면 애국자가 됩니다. 남들도 애국자라고 치켜세워주고 나라를 위해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국가와 사회와 갈등을 겪으면 이 나라가 내게 뭘 해줬나 원망하다가 공존과 생산을 생각하는 4학년이 됩니다. 5학년이 되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제가 기업가 정신을 많이 언급하죠. 투자자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왜냐? 미래에 베팅하잖아요. 남들이 보면은 아직 오직
오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하잖아요. 또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정주영 고 명예그룹 회장이 말씀을 했죠. 조선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와 더불어서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 누구죠? 한 분 더 볼게요. 바로 머스크입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 스페이스X 3번의 로켓 발사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4번째 만약에 실패했다면 테슬라는 지금 없었을지도 몰라요. 남들이 다 노할 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서 지금의 테슬라와 함께 8개 업체를 만들어냈던 세계적인 기업과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들어가게 됐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자, 1% 안에 들어가라. 다시 한번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 한번 제대로 성공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걸어가시고요. 99%의 생각, 고정관념과 생각과 행동의 방식을 버리시고요. 1% 안에 들어가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고정관념의 허구를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고방식과 행동, 의식 수준을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죠?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가상자산 투자자. 비트와 이더리움을 포함한 각 섹터별 1등 코인, 그리고 그 끝판왕이자 주인공은 XRP이다. 여기서 천문학적인 부자가 세상에서 미친 듯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4번째 혁명입니다. 지금의 기다림, 고통,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때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수백 번, 수천 번이 남아 있습니다. 소송의 명확성이 단기적으로 나가오고 그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뒤로도 수백 번, 수천 번 내 마음을 흔드는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 끊임없이 남았다. 바로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죠. 포기하면 그냥 끝입니다. 참고로 이 과정을 즐기세요. 저는 일하는 것이 가장 재밌습니다. 그게 즐겁습니다. 그게 노는 겁니다. 저는 일하는 게 노는 거예요. 저의 일은 R&D, 공부, 리딩 머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왜? 과거의 정보와 지금의 정보를 입혀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창출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저의 투자자의 길이기 때문에 고로 저는 제가 부자가 되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노로라도 예스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정으로 다음번 미친 듯이 탄생할 4번째 혁명의 주인공이자 천문학적인 불을 일굴 주인공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 정말 비싼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께 알고 계시겠죠? 많은 영양을 쏟아 부었습니다.